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명인 중계 캠퍼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림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맨날 빨리 끝내라는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스탑워치를 켜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다 모이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중요한 시기는 없겠지만, 자, 일단 저는 미국에서 저는 교육학 석사를 과정을 밟고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좀 더 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제가 유학을 갔다 온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알다시피 여러분, 등급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 1등급으로 시작한 친구가 3학년 1등급으로 마무리하는 케이스가 몇 %일 것 같습니까? 78%입니다. 즉 1등급이 1등급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등급이 2등급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69%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2등급으로 1학년 때 시작했으면 고3 때도 2등급으로 끝날 확률이 70%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등급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3등급대로 시작한 우리 친구가 3등급으로 끝날 확률은 65%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3등급으로 시작해서 고3 때 1등급이 될 확률이 0.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집군이 12만 명의 학생들을 전수조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0.4% 정도면 69명 정도만 3등급이었던 애가 1등급이 됐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2등급이 1등급이 될 확률은 12% 정도 된답니다. 이게 자료가 이제 물론 뭐 변칙적인 상황과 예외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게 12% 되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이었던 친구가 2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또 20%가 또 있습니다. 공부 잘했던 애가 2등급으로 툭 떨어질 확률이 또 20%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친구가 2등급이 될 확률이 20%가 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왜 고2냐고 얘기하냐면 각성의 시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1년 해봤잖아요. 아, 이거 힘들다라는 거 본인도 느낄 거예요. 우리 아이도 느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아, 영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 느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죠. 포기하거나 각성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때 우리 부모로서 어떤 자녀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영어관을 가진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선생님들 다 잘해요. 대부분은 문법도 잘 가르치고 다 잘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이 가르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각성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영어 재미없다가도 이쌤하고 하면 재밌네라든지 아니면 이쌤한테 좀 더 큰 걸 볼 수 있다든지.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고등학교 내신도 하고 있고요, 고3도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생 토익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기업의 출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50대 이사분들도 제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영어라는 과목을 놓고 한 사람이 고등학교부터 쭉 이렇게 가서 지나가면서 뭐가 약점인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많이 본 케이스라서 그걸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입각을 해서 보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딱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일단 함정입니다. 여러분, 절대평가라는 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90점만 넘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과 90점만 넘으려고 하는 공부는 다르거든요, 사실은.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요, 90점만 넘으면 돼, 혹은 80점만 넘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업을 해보면 찍기 연습도 많이 합니다. 따로 빼가지고 유튜브 찾아보면요, 뭐 몇 번으로 찍으라는 강의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조회수 몇백만 회입니다. 그거 전부 좋아요 엄청 눌러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아이들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수능 쳤을 때 혹은 이렇게 점수를 받았을 때 정말 그걸로 찍는지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1등급은 4%죠. 거의 4, 5, 6% 안에 들어가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암울한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설명회도 다니고 여러분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시지만 결과는 어쨌든 4%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계시는 96%는 다 2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일단 25년 수능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란 말 너무 싫어하지만 역대급으로 어렵다는 평이 지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오답률 80%가 넘어가는 문제가 3개거든요. 보통 오답률이 80%가 넘어간다는 말은 3점짜리란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그 3점짜리가 지금 3개 정도 혹은 4개 정도, 오답률 76%까지 포함해서 4개니까 12점이거든요. 12점. 대략 10점에서 12점. 등급이 갈렸어요. 그래서 1등급 하던 친구들이 지금 이번에 2등급 되고요. 2등급 했던 친구들이 3이 돼버렸고요. 3애들은 4가 돼버렸어요. 이번 수능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나왔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평가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는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회의 전 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얘가 지금까지 수능의 기조였어요. A다. 예를 들어서 A다. 그리고 실제로도 A다. 근데 B지만 그래도 A다. 그럼 여러분 선지 뭐 고르실 것 같아요? 3번 고르겠죠, 그렇죠? A죠, A. 요렇게 풀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는데 A 같아서요. 감으로 푼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모르겠는데 그럼 계속 A라고 하니까 선지 보니까 A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네? 그거 찍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감으로 풀어요, 감으로.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수능입니다. A 똑같습니다. A다. 예를 들어 A다. 실제로도 A고 B지만 근데 A다. 그럼 이제 우리 A를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 보시면 저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이번 수능이. 80%의 오답률이 넘어가는 문제 3개가 저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A, B, A, C, A, D, 마지막에 A, A 이렇게 나와요. 답이 뭐겠습니까? 5번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제 감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풀지 마.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기조가 예전에 있었는데 중간에 잠시 멈췄던 게 우리 전 정권에서 어려운 문제 내지 마. 킬러 문제 없애버려 해가지고 쉬워졌어요. 잠깐 쉬워졌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었던 이 교수님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예고된 경고였어요, 사실은. 근데 쉬워질 줄 알았지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정부는 꽤 남았죠. 한 4년, 5년 남았습니다.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수능도 혹은 내내년 수능까지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기조로 계속. 물론 쉽게 나오면 좋지. 땡큐인데 어려운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수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 느낌이다. 오른쪽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평소에 그냥 A라고 해서 맞췄던 것들, 그래서 한 6점, 7점, 8점을 거저 먹었던 부분을 못 먹었던 거다. 그러니까 등급이 떨어졌던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33번이 오답률이 81%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선지가 전부 다 설계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아까 같이 A만 있는 선지가 없어요. 설계라는 얘기에서 다 잘게 나눠가지고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도 답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트렌드가 이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트렌드고 내내년 트렌드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80%가 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유라는 단어. 여기도 자유가 들어있고요. confining이라면 이게 규제하다인데, 요거 restrain, 요것도 제한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regard as, view as, understood as, 요거 다 동의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감으로 읽어가지고 대충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풀었는데, 선지를 보니까 다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3, 4개가 그렇게 80% 오답률이 넘어가 버렸고 그렇게 해서 등급이 바뀌어버렸다. 이게 이번 수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찍기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 수능은 홀수형과 짝수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저렇게 홀수형 기준으로 보시면 55%. 저기 정답률입니다. 정답률 29%, 21%인데 웃긴 건 문제 똑같은데 형에 따라서 지금 저기 보시면 33번에 보시면 정답률이 40% 올라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게? 일단은 33번은 우리 흔한 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시험지의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문제거든요. 1번이다. 무조건 1번이다. 라고 우리 외웁니다, 우리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통계학적으로도 1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홀수형 때는 1번으로 안 나왔어요, 이번 수능에. 근데 짝수형에는 1번으로 나왔거든요. 1번이 40%예요, 오답률이. 똑같은 어려운 문제도 짝수 푸는 애들은요, 1번 원래 나왔던 1번 찍어가지고 40%가 맞췄던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실질적으로 전략적이거든요. 90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거 버려요. 알아서 스스로 버릴 거 버려. 그냥 요건 내가 약한 거니까 버려.
요것도 약하니까 버리고 난 요것만 맞추면 대략 90점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마인드에서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거죠. 1등급 마인드는 그렇게 안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3 이제 요번 수능 치기 전에 맨날 100점, 99점 받는 학생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야, 너 1등급인데 왜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 안 잃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1등급 자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나 못 맞출 거 미리 계산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아요, 영어라는 게. 그 마인드 바꾸셔야 돼요. 절대평가란 그 함정 잘못된 거면. 오히려 절대평가지만 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상황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올해 6월이 1등급이 19%였어요. 올해 6월이. 올 6월이.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뭐야 우리 아이 거의 90 넘네? 잘하네? 94? 육모대가 1등급이 19%야? 우리 아이가 지금 94야? 학원 안 보내도 되겠네? 국어 수학 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달에 대부분 다 끊었어요 학원을. 그리고 수학 갔어요. 국어 가고요 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막상 9월 이제 모의고사 딱 가보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또 4.5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왜? 남은 수능은 이제 한 달 하고 남짓 남았거든요. 뭘 바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꾸준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감으로 푸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셨나요, 전부 다? 아마 제 생각인데 큰 과목 국영수 중에서 제일 적을걸요, 아마 영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다 한국어 몇 년 하셨습니까? 다 20, 30년, 다 3, 40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영어는 2달 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시간을 좀 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고3 넘어가서 하는 건 의미 없어요. 이미 다 거의 정해진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2가 되는 요 과정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해나간다는 느낌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신과 수능을 함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해결책이 있었다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없어요. 이 두 개는 물론 비슷한 시험 체계지만 사실은 중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중복되는 거 있어요. 기본기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듣기, 대비, 변형 문제, 지문 분석 저거 전부 다 내신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 학원에서도 자료 제공하고 2회독, 3회독 시키고 다 하는데 학생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기본기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가 뭐냐면 새로운 글을 만났을 때 그 글을 파악하는 능력이요. 그게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는요. 그런 기본기를 요구하지 문법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에 문법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법 정리, 뭐 문법이 약하고 이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마주쳤을 때, 새 글을 딱 마주쳤을 때 이 글이 영어로 무슨 얘기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신을 준비할 때 보시면은 저렇게 빈칸 뚫어놓고요. 괄호 쳐서 ing 할래, to 할래, 뭐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해요. 실질적으로 내신 공부에서는. 그래서 변형 문제에 대한 대처, 문법 위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내신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기 왼쪽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뭘까요? 주제예요, 주제. 그 다음에 제목 있죠, 제목. 이 글이 제목이 뭔데? 라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글이 주제가 뭔데? 혹은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과 아닌 것은. 이런 걸 제일 많이 틀어요. 이게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수능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냐면 기본기를 쌓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라면 새로운 글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금 길러야 돼요. 많이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본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요, 기출문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분분한 얘기가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보시면 뭐 기출문제 풀어라, 뭐 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일단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잠깐만요. 시간이. 한국에서 수능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퀴즈에서 나왔었죠? 보셨나요? 그 방송? 굉장히 엄중하게 만들어요. 거의 전 세계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한 분야에서 몇십 년을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강원도 호텔에 한 달 동안 감금당하면서 만두만 먹으면서 문제 만들잖아요. 정말 퀄리티 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내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기조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풀고 있어요.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읽잖아요. 문제가 없고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춘향이의 마음, 뭐 변사또의 마음, 이 상황이면 난 어떻게 할까? 읽으면서 그렇게 독해를 해나가고 글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밑에 선지가 달려버리면, 변사또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달려버리면 그건 더 이상 그건 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기조 컨텍스트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기출문제를 보시는데 선지 말고 왜 답인지 말고 그거 말고 그냥 글만, 요 글만, 새로운 글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요 능력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기출문제를 그 교수님들이 만드신 그 기조의 기출문제로 기출문제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래요. 고3 수업할 때 야 너 기출문제 다 봤으면 정리 다 했대요. 뭘 정리를 다 해요, 여러분? 이게 거의 책 한 권 분량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풀어봤다는 거잖아요. 풀지 마요. 풀지 말고요. 그 나오는 얘기들을 넌 이해하냐고 물어봐야죠. 이 표현이 무슨 얘기야? 그래서 작가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 넌 동의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이 뭐야?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지지난주였어요. 지지난주였는데 1학년한테, 고1 1학년한테 고3 수능 문제 갖다 줬어요. 그래서 풀어라고 했어요. 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왜 다 맞아? 하니까 전 학원에서 다 풀어봤대요. 그게 예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출 문제를 분석하라는 건 거기 나오는 얘기를 읽어보면서 넌 동의하니 안 하니 내 생각은 어떠니 이 표현은 어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기조를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3번이요 2번이요 이게 정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되면 늦어요. 언제 여러분 160지문이에요. 지금 모의고사가 물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모의고사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큼지막한 것만 자르면 3월, 6월, 9월 그리고 수능 4번 딱 4번이에요. 1년에 큼지막한 것만 자르면 물론 그 사이에도 모의고사 굉장히 많은데 큼지막한 것만 3, 6, 9, 수능 11월 이렇게 4개. 그러면은 듣기 17개 빼고 나면 28지문이니까 곱하기 4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112지문. 근데 그래서 한 5개년치 정도 정리한다 치면 560지문. 대략 책 한 권 정도 돼요. 요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요 시기에 읽어야 돼요. 요 시기에.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서로 우리 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답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읽어보고 같이 토론하셔도 괜찮아요. 너 방금 읽은 얘기에서 나한테 얘기해봐. 주제가 뭐였니?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새로운 글에 대한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 그냥 동그라미를 치는 느낌으로 많이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고3 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고3 때문에 영어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엄청 많아요. 과탐, 사탐 할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고2 때. 지금 하셔야 되고요. 요거를 관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토론도 하고요. 왜냐면 저희는 답지가 있지 않습니까? 답지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그래서 작가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뭐 이런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개수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요거 다 하면 너 컴퓨터 해.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방법이 뭐든지 간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기출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고 한 5개년 정도의 그런 기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고3 올라가면 이제 날라다니죠. 이제 왜? 다 그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다 주제 파악 다 해봤으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기조로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다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는요, 단어입니다. 단어. 자, 지금부터 제가 넘길 텐데, 사진 찍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냥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라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0대 지금 LG에서 대기업 이사하시는 분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서강대, 한국항공대, 토익 제가 출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고등학교 내신도 하고, 고3도 다 해보고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가볼게요. 자, 요 단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그냥 딱 여러분들도 다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돈 세는 건 딱 저는 친구 쳐가지고 딱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카운트라는 단어는요, 세다란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건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능의 기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돈 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아이는 나와 다르겠지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여기서 한국에서 보내셨잖아요. 똑같이 암기 교육 하셨잖아요. 똑같이 암기 외웠고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글을 이루는 단위가 뭐예요? 문장이죠. 문장을 이루는 단위가 뭡니까? 단어거든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수능 기조에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떻게 단어 공부를 하냐면 개수로 승부해요. 개수. 일주일에 100개 아니면 뭐 고3 필수 단어 5,000개 서점 가면 있죠? 복합 1600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달달 매달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단어에 대한 체감을 달리 가져가셔야 돼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딱 뭐가 떠오릅니까? 음악 점수 딱 떨어지는 소리가 있죠. 우리 아이도 똑같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아까 사진 찍으라고 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 자기 전에 한번 침대맡에 앉아서 물어보세요. 야, 너 뮤직 스코어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진짜 음악 점수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코어는요, 수능에서 악보란 뜻도 있어요. 이게 악보예요, 악보. 음악 악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에이, 학원에서 해주겠지. 아니요, 생각보다 학원은 개수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시험 치면 개수가 제일 그거잖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생이 많은데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걸 다 평가합니까? 그냥 개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쭉쭉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 개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어떻습니까? 소리 뭐랄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운드는 건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건전한, 이게 건전한 정신이라는 뜻이죠. 소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소리 얘기인가? 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감으로 푸는 거예요. 감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셔야 되고요.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 그 논문도 많이 써보고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 하니까 우리 한국 교육에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외우거든요. 암기식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교육비로 영어 돈 제일 많이 쓴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여러분, 한국 전 세계에서 영어 몇위 할 것 같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67입니다. 67이에요. 사교육비로 한국에서 돈 그렇게 많이 쓰는데 영어 수준은 67위밖에 안 돼요. 왜 그랬냐면, 일단 한국에서 영어 교육 왜 합니까? 영어 왜 배우나요? 대학 가려고요. 내가 좋아하는 나라 가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어를 뭐 읽어보거나 들어보거나가 아니라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이죠, 경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가 결과 나오면 사회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어요. 연세대 나왔어요. 계급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어떻게 외우냐면 개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개수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미리미리. 중학생인데 고3 단어 미리미리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막 1600제, 5000개씩만 외워버리고 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제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우리 한국식 교육이 정말 잘못된 게 이 부분이다. 이 단어라는 게 암기가 아닌 체감이 돼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 단어 이렇게 쓰는구나. 아, 이 단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차가운 A4 용지에 잘 나오는 단어 쫙 나와 있어요. 그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다음날 학원 가서 시험 쳐요. 이렇게. 그럼 또 다음 용지 나와요. 그럼 또 달달달 외워서 그게 단어를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죠, 그건. 그래서 단어는 경험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책도 이렇게 나와요. 암기, 꼭 암기해야 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암기를 왜 하냐면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경쟁하려고 외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감으로 풀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절 돌이켜보세요. 영어라는 게. 대충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경우 많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학생들 돌이켜보면 이게 뭔 얘기지 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게 저도 그렇게 단어를 외웠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문에 대한, 신문에 제가 발췌한 건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단순히 단어만 나열된 책보다는 기출 지문 속에서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보여주고 어원이나 파생까지 정리해주는 교재를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단어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수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단어장인데 이건 남학생인가 봐요. 오늘 많이 안 적은 거 보니까.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단어장이 다 한 권, 두 권씩 다 있어요. 따로 요만한 거. 이렇게. 왜? A4 용지에 1600제, 5000개를 자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건 외워야 될 대상인데 내가 정리를 하면 내가 손수 만든 거잖아요. 체감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썼구나. 이거 4권 정도 만드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게 단어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고3 나면 날라다녀요. 그런 얘기 하죠. 매번 시험 치면 98점씩 나와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 데가 이 자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태도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고2 때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고3은 늦습니다, 여러분. 딱 고2 되기 전, 요 타이밍 너무 좋죠, 지금 공부하기가. 그래서 11, 12, 1, 2 딱 해서 요 4개월 정도에 단어에 대한 이런 태도만 만들어만 준다면 아이는 어차피 날아다닐 겁니다, 지금.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이거 검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나왔던 단어 너가 정리해. 그래서 지금 한 권, 두 권씩 해서 저한테 맨날 그래서 제 핸드폰에 보시면은 전부 다 아이들 단어장 사진이에요, 전부 다. 전 이걸 제일 중시하거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단어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문장은 다, 새로운 문장 얼마든지 와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악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게 건전한이라는 얘기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장 만드는 그런 습관도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수업 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실제로 수능에 나와서 단어 때문에 답이 됐던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무튼 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기출을 보면서, 선지 없이 기출을 보면서 소재와 논리에 대한 파악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지문에 나왔던 단어의 용법도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다 필요 없어요. 문법 정리님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알겠죠? 가장 좋은 기출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기출문제 풀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는 기출문제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 지금 이제 학생 시간 포함하면 한 18년, 20년 정도 이제 영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수능 지문만큼 너무, 좋은 기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읽어보는 대상으로서 선지 없이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지금 그 과정이 고2 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해 나갈 거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저희 대치 명의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들은 얘기를 꼭 우리 아이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머니 카운트 뭐야, 알겠죠? 오늘 공유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분명히 돈 세달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내일 입원하셔야 됩니다. 등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잘 생각하셔서 결과는 4%일 겁니다. 우리도 4%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학원에 연락하셔서 저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운 겨울인데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원래 이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와 있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인데 왜 엄마 아빠들이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유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잘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